자, 방송, 자, 다섯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굿모닝의 이태영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이 아니군요. 2주이군요. 지난주는 제가 좀 몸에 무리가 좀 됐는지 몸살이 좀 나서 방송을 좀 휴방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한절기에다가 일기에 고르지 못해서 좀 건강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 잘 조심해서 유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같이 나눌 주제를 재무지표 관리라고 좀 정해서 좀 나와봤습니다. 재무지표라는 게 좀 골치도 좀 아프고 이 제목만 봐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이 보여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는 전체 재무지표를 전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그 사업계획, 우리 정책 자금을 다루면서 사업계획에 관련된 그런 지표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뇌풀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퀴즈를 한번 맞추면서 그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저 첫 번째 저 퀴즈를 한번 가져온 게 사업상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일까? 이게 경제 퀴즈입니다. 물론 경제 퀴즈인데 예, 경제 난센스죠. 그래서 난센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업상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어, 뭐 갑자기 생각들기는 없죠. 이게 쉬운 건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예, 거지입니다. 거지. 사업상 목욕을 할 수 없겠죠. 거지들은. 예, 이거는 좀 쉬웠나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이 누구일까요? 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 물론 우리나라는 왕정 체제가 아니죠. 여러 국가는 왕정 체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왕일까요? 뭐 영국 왕이 가장 가난할까요? 왕 중에?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입니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맞추셨다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입니다. 요새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또, 생각할 때, 예, 어서 오십시오. 프리티 소시아.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입니다. 네. 이거 혹시 맞추셨나요? 지금 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퀴즈 넘어가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 뭐니 뭐니 해도, 그죠? 할머니겠죠,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단위의 그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화폐 단위가 한국은 뭐죠? 원, 그죠? 미국은 달러. 지금 달러가 굉장히 그 약세가 돼가지고 달러에 투자하신 분 좀 고생 좀 하고 계시죠, 그죠? 달러고, 그럼 호주는 뭘까요? 호주? 호주의 화폐는 생각이 좀 잘 안 드시나요? 쉬운데 이거. 어, 호주의 화폐는 호주머니입니다, 그죠? 예, 호주머니가 호주의 화폐입니다. 뭐 잠시 머리가 좀 뇌풀이가 좀 됐나요? 자, 오늘은 그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지금 1월달 지금
그 공지가 나고 지금 한참 준비하시는 게 창업성장 기술개발이죠. 창업성장 기술개발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그 파트 1에서 기입을 쭉 하다 보시면은 그 3번에 경영 현황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게 집어넣는 거지만 거기에는 주간 기간의 재무 지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의 이제 그 전체가 나오지만 매출액 수출 비율, 수출액이 전체 매출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 수출 비율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나옵니다. 부채 비율, 부채 총계를 이제 자본 총계 나누는 그런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그 단기에 얼마나 났는지 이제 이런 것도 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자, R&D 투자, 연구개발 투자죠. 연구개발 투자는 얼마나 또 했는지, 그리고 아까 부채 비율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그죠? 자산, 죄송합니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하는 유동 비율, 그 다음에 또 당자 자산을 유동 부채로 하는 당자 비율, 이런 부분들이 쭉 그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의 중과율에 대한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전부 다 채워 넣게 되어 있는데, 예, 어서 오십시오. 민자 1636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표들을 전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지표들을. 그래서 재무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개발 사업의 관리 지침을 보면, 관리 지침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 주간 기간에 그 신청 또는 제외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6번째 보면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부실 위험 여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재무 구조 중에 안정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따가 이제 재무 구조 중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좀 쭉 살펴볼 건데, 이 부실 위험이라는 거는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0% 넘어가면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가 큰 것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을 때, 이럴 때도 신청을 해도 아무 소용없이 제외가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재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새로 나오는 것들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17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전문도 한번 쭉 봤고요. 똑같습니다. 18년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이라고 이제 혁신 창업은 좀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 18년에 수출기업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도 동일하게 관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정성이 나쁘면 거의 신청 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업 3년 이상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현장 조사 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기본 재무제표가 있고 여러 가지 상세한 재무제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지침을 또 하나 살펴보면, 이번에 그 수출기업 기술개발이라는 과제가 공지가 됐죠. 이 공지는 24일인가 그렇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밖에는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물론 그 예외적인 그런 게 있죠. 미안합니다. 여기 제가 기침을 하면서 여기 좀 꺼서 그래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그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은 원래 그 두 가지밖에 그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신규로 6개월 미만인 그 수행 과제가 있을 경우랑 또 신규로 요 몇 가지 있죠. 첫걸음 협력부터 연구 장비 공동 협력 지원까지는 이거는 전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어떤 조항을 갖고 있냐면은 그 신규 과제나 수행 과제 요건 수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즉 수출과 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R&D 투자 비중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 되는 그 매출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R&D 투자가 3% 이상 되면은 과세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업력 3년 미만은 재무제표가 뭐 1년 또는 2년으로 산정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이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이잖아요. 그럼 과세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R&D R&D 지표와 수출 지표가 커지면 상당히 그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와 재무지표는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 R&D 과제에서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조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정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R&D 전화 상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또는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요즘 뭐 대부분 어떤 데서도 경영학을 다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그 다 아시겠지만 기업의 투자, 영업, 재무활동을 지표, 숫자로 나타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경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현금으로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개를 얘기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있고, 나머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자본 변동표도 있고 주기무 주석도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잘 작성해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크게 큰 줄기가 되는 부분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시면은, 대차대조표는 이게 상당히 옛날에 봤던 아마 추억 속의 아마 도표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도 기억도 하실 거예요. 자전거 한번 타면은 뭐 그 자전거 뭐 한차 안 탔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안정성 지표 중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뭐 박스에 옛날에 선생님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반을 쫙 갈라서 왼쪽에 2칸, 오른쪽에 3칸. 그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유동자산이 있고 또 하나 뭐죠? 고정자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산은 뭐냐면 그 현금을 어떻게 운영했냐, 썼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칸을 3개로 딱딱딱 갈라서 부채가 2개 나오죠.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그 다음에 자기자본. 그러니까 이제 자기자본은 순수하게 자기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자기 돈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꾼돈이죠.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빨리 갚아야 되는 돈. 고정부채는 좀 놔뒀다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갚아도 되는 번. 또는 퇴직급여 줘야 되는데 좀 쌓아놓는 거, 퇴직급여 중단,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뭐 자산을 조금 설명해주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돈을 갖다가 빨리 돌릴 수 있지 않은 거죠. 조정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 투자자산, 유형자산 같은 거는 뭐 장비나 기계나 장치나 이런 것들.
감가상각 능력도 포함되지만 무형자산은 건 영업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 뭐 기술개발비도 여기 들어가고 창업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무형자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박스는 현금 조달에 대한 정보, 돈을 어떻게 갖고 왔나요? 예, 자기가 돈 낸 거 있고 자기 자본, 딴 사람들한테 돈을 꿔서 갖고 왔어요. 부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도 재무상태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꾼돈들 쭉 적고 유동부채, 비동부채. 그래서 자본은 자기 자본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서 부채와 자본의 총계가 얼마. 자산은 유동자산, 아까 비유동자산을 나눠서 쭉 적으시고 자산 총계가 얼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차와 대조가 같다. 그게 대차대조표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같다. 그래서 대차대조인데 이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가 같아지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거고, 이 중에 그 사업계획에서 어떤 지표를 쓰느냐 하면은 안정성 지표를 씁니다. 안정성 지표는 여기 말하는 네 가지 지표를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온라인으로 집어넣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은 아시는 대로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를 포함한 전체 꾼돈을 자기 돈,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본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몇 배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란 거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빨리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자산에서도 요 재고자산, 요 밑에 쓰이는 재고자산 있잖아요. 요걸 빼는 겁니다. 빼서 당좌자산만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좌자산이 조금 더 밀접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자본 비율인데 자기자본은 자산 중에 자기 자본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 일정 시점에서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야말로 돈이 남았나 안 남았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여기서 왼쪽에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매출액 있죠. 우리가 얼마에 팔았다. 판 금액을 쫙 더한 게 매출액이고 거기서 이제 원가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 써가지고 돈 이제 쓴 돈을 빼면 매출 총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죠. 얼마 남았나는 게 나오죠. 전체 그로스로 크게 총으로 얼마 남았나. 거기에 이제 판매비하고 일반 관리비 이런 이제 관리해서 들은 비용하고 판매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가상각비,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또는 그런 부분에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표가 하나 나오고요. 요게 이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매출과 이익 부분이고,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비영업 쪽에 있는 부분들, 영업의 수익 비용, 뭐 이자 수입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비용이라 이런 걸 빼고 그런 걸 빼면은 이제 경상이익, 지속 사업하는 그런 비용이라 그러죠. 자석 사업하는 경상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특별 항목들이 됩니다. 특별 항목들을 여기서 빼면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순이익이 나오죠. 그 세전 순이익이라 그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빼면 단기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 한번 보시면 매출액부터 쭉 나왔죠.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이익, 수익, 기타 수익, 이자 뭐 이런 거 외환차익 이런 거 다 빼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비 뭐 이런 부분을 쭉 빼서 또 결국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또 금융비용을 빼서 법인세 이전에 차감손익 요게 이제 경상이익이 되겠죠. 특별할목 이전에. 그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순이익이고 그거 말고 법인세까지 빼서 나온 게 계속사업에 대한 요게 이제 경상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밀접하게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요겁니다. 지금 매출액 중에 그 성장성 지표가 있죠.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을 보는 부분이 있고 총자산인데 여기서는 이제 총자산까지는 여기는 안 나왔고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을 우리 성장성 지표로 잡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온라인에 사업계획서에 집어넣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당기순이익 즉 매출액 순이익률은 따로 넣는 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그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손익계산서상에 있었던 중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R&D 지표를 또 별도로 특별히 사업 계획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특별히 R&D 지표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 크게 세 꼭지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간단히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를 내라 그럴 때는 현금 흐름표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표도 필요하면 뭐 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영업활동으로 하는 현금이 있고 투자활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재무활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분은 당근으로 당기순이익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과 수익이 나타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생긴 자산부채 변동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른쪽 표 보시면 뭐 고객으로 유입되고 공급자 정보에 현지 유출되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활동이죠. 투자는 이제 금융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취득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또는 취득, 장기 금융상품을 취득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대한 거는 그 차입이라든지 장기 단장기 차입, 신주 발행 이런 것으로 생기는 현금 유입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플러스 시키고 또한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 게 현금 흐름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그렇게 찾지만 하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는 그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R&D에서 재무제표의 의미와 관리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보니까 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자기 비율의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0% 넘으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는 R&D 과제를 얘기를 할 때 1000%가 넘어버리면은 신청이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부채가 무려 뭐 1500% 되는데 부채랑 상관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비율을 전부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채에 대해서 300에서 500%를 관리를 합니다. 융자할 때도 500%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300%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좀 갖다. 부채 비율이 IMF에서 공부하는 건 200% 정도 되죠, 그죠? 예전에 자기 자본 비율하고 이게 좀 많이 상관이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은 물론 자기 자본을 자산으로 나눈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0% 되면 거꾸로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기 자본이 9.1% 정도 되더라고요. 부채 비율 500%는 17%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 300%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자기 자본 비율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25% 이상이 돼야 되겠죠. 물론 뭐 한 30에서 35% 이상 되는 게 더 적당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인데요. 유동 비율은 그 1년 만에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1년 내에 유동부채 상환이 미만이면 불가하는 거예요. 100 이상 돼야 유동자산으로 그 유동부채를 1년 만에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50% 이상으로 관리하는 게 참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융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아까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체 중에 당좌 자산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동 자산 중에 그 재고 자산을 빼면은 이제 당좌 자산이 되는 거죠.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유동비율보다도 더 밀접하죠. 진짜로 유동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면 단기적으로 안정성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이상으로 잔정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자본 잠식이 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띄었을 때 한 20에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성장성과 수익성과 이제 과제 지표를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당연히 당근으로 그 성장이 유리하겠죠, 그죠? 매출액도 성장도 안 하는데 뭐 그 과제를 진행하겠다. 야, 그러면 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단기 매출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기 매출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수익성이라고 했죠. 제가 수익성이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성과의 주된 지표인데, 이 부분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냐면요. 동종업체가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동종업계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자기 잘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뭐 3.5% 남겨야 된다. 근데 자기는 1%다. 그럼 참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추세도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10% 남던 게 이제는 뭐 2%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업이익 자체는 무조건 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 비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수출을 잘 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 중에 나왔던 게 그 수출 기술 개발 기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건이 있죠. 100만 불 이상 된 기업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 유망 과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수출 비율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그 조건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유리한 조건이죠. 수출 만약에 되면 100만 불 이상 되면서 수출 비율이 20% 되면 과제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공지 발표된 부분에 수출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 공정 과제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수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R&D 투자 비율인데, 이건 이제 과제 지표 중인데요. R&D 투자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도 아까도 이제 한번 지적을 해드렸지만은 매출액이 50억 이상 되면서 평균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3% 이상이면 과제를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과제를 더 하고 싶은데 과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에 이런 그 수출액이라든지 또는 R&D 매출액을 좀 늘려놓으면, 그 비중을 늘려놓으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제 나오는 공고도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 비율하고 그 관리 지침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유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이 없을 때 지침은 이런 사항도 우리가 좀 가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꼼꼼히 봐야 되는데,
법령이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이 있고 이런데 만약 없게 될 때에는 보통은 이제 고시가 되죠.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그 다음에 지원사업 기술 관리 규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SM택 보시면은 그 안에 또 저 알림마당에 가보시면은 2017년 그 관리 지침에 대한 전체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개별 과제에 대한 공시도 같이 보셔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상가 연합회님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네요. 바쁘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늦게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있는데 주요 지금 오셨으니까 주요 대한 얘기만 이제 서머리로 잠깐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해드리면 예 서머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런 거 했었어요. 경제 상식 퀴즈. 화폐가 한국은 원, 미국은 달러. 그럼 호주는 뭐죠? 지금에도 누군가 한번 맞춰보시면 뇌풀이를 했었어요. 오늘 재무지표를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대답은 뭐죠? 예, 호주머니. 호주머니예요. 잠깐 이제 설명을 서머리를 해드리면 한 5분에 걸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지표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영업이익률, 투자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재무지표에 우리 사업계에 쓸 때.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의미 되나 당첨된 것 같습니다. 로또에 감사합니다. 이런 걸 쓰는데 이 관리 지침을 이게 각 개별 관리 지침도 있고 또 전체 지침 2017년 지침도 있어서 보시면 상당히 그 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부실 위험 위부가 있어요. 이거는 신청도 못하고 제외 대상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되면 신청 못합니다.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잠식된 기업은 탈락이에요. 이거는 제도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주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 꼭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그 부분은 수출을 잘하거나 또는 R&D 투자를 잘하면 유리해져요. 과제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원래 2개밖에 못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들 있지만 그 외에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면서 평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R&D 투자 비중이 3% 이상이면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면서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이면 그 제한 상관없이 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 재무지표인데 재무제표에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대차대에서 현금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했죠. 예전에 있었던 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 중에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있다. 부채 비율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1년성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더한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고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건데 현재 1년 만에 얼마나 유동부채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현금성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자본을 총자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더한 걸로 나누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건정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세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성장성 지표는 매출이 얼마나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동종업계 대비해서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또 R&D 사업계획서 예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R&D 지표인데요. R&D 지표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비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있는데 이거는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무지표의 의미가 아이고 또 벌써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이 많으시면 또 일 보시고요. 또 나중에 또 뵙도록 하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본비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중에는 예 일찍 오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못 와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다 회복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뵈도록 하고요. 그 1000% 넘으면 안 된다 그랬고 자기 자본 안 된다 그랬고 유동비율, 당좌비율은 150, 100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자재지표가 있는데 자재지표에서는 우리가 수출액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출 중에 R&D 비중이 높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R&D 전화상담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이게 있어요. R&D 교육은 좀 알겠는데요. 협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자영업을 할까 뭐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좀 자영업보다도 곧바로 그냥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R&D 쪽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데 좀 고민이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업 R&D 지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협회 전문위원이 되는 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전문위원이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본 요건이 있어요. 모든 거에 기본 요건도 있듯이 지도사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협회에서 하는 지도사 교육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무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지도사 교육이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협회 전문위원이 되려면은 반드시 R&D 지도사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주, 주 3회, 월, 수, 금에 시간을 내셔서 총 4주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교육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실무에서 나오는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아이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개발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정부 R&D 사업을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지도사 교육을 또 그 안까지 다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단계별로 그 기업을 R&D 개발을 해주고 또 보증이라든지 융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기업을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그 기업이 제대로 올바른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되게 하기 위해서 벤처라든지 이노비즈라든지 또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과정이 R&D 지도사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1월달 교육은 또 시작을 했고요. 35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외람댁이나 축사를 또 드리고 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기인데요. 35기가 또 금방 또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는 3월 달에 시작됩니다. 3월 5일 날 시작이 되는데 3월 2일까지 접수 마감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접수하시다가 3월 달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 교육을 마치게 되면 금방 전문위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문위원이 되려면 기술개발협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과 또한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협회가 지향하는 5BC 컨설팅 전략은 무엇이고 이런 걸 또 배우게 되죠. OJT 수요기간 동안에. 그래서 운영 원칙, 규칙,
직급체계, 수당체계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최종 R&D 활용 지원 사업 프로세스도 이렇게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실습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수하신 분들을 추려서 이 OJT의 그 수료 후에 전문위원 자격을 이렇게 줍니다. 이 전문위원 자격은 지도사 검정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협회하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협회가 요구하는 요건과 교육을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기술협회 전문위원이 되려면 그냥 전문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으로는 일을 하려면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테라 전문위원 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협회와 협약을 맺게 되면 진정한 전무위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물론 이제 전무급주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위원들이 돼서 전문위원 활동을 하시게 되고 이 전문위원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직급 체계도 됐고 이제 돈도 버시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좋은 활동들도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도 작년 9월에 공부를 해서 이제 2개월 반 이상을 전문위원으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just do it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회에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화로도 상담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급 전문인이 되는 길을 저희가 또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뭐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하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방송이 어떤 특별한 강의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전문위원 활동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 자료가 뭐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걸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상기를 해보고 그게 따라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고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